할 수 있는 기술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자동화해주고 좀 직원들이 웃는 모습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가장 가까운 주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코딩을 하는 게 거의 저희 일이었었는데, 어저께 초대해주신 그 해양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런 큰 그림을 좀 보여주시는 자리에 가가지고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작은 퍼즐 하나였다면, 어저께 가서 본 거는 이제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큰 퍼즐. 지금 퍼즐 개수로 따지면 스마트 시티는 퍼즐 개수가 한 10만 개, 저는 한 100개 정도. 그래서 앞으로 어떤 큰 그림 속에 제 사회라든가 제가 만드는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을까라는 이렇게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깨달았던 2024년부터 업무 혁신계라고 사업부에 새로 생겼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인데요. 만들면서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그럼 오늘 강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하는 건 이제 프로그램 짜는 게 다인데, 저는 이제 키보드하고 모니터 뒤에서 열심히 짜는 일을 하던 사람이라서 그런 거에도 잘하고요. 그리고 대화도 잘 하긴 하는데 이렇게 강연식 대화는 좀 처음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더 불편해요. 지금 AI가 아시겠지만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빠르게 8억이라는 사용자 수를 확보를 했고요. 이거는 현실적인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AI가 챗GPT라는 게 이제 처음 AI가 나오고 나서 그 경제 지표인 주가 지수하고 원래 고용 지표가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 현상이 있었는데, 챗GPT 이후에 그게 확 갈라졌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가가 올라가면 챗GPT 고용 지수도 따라서 올라갔는데, 챗GPT가 나온 이후로는 주가는 상승을 해도 고용 지수는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AI가 이미 우리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그런 현상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아이러닉한 거는 40대에서 60대 사이, 그러니까 이제 시니어 그룹이 되겠는데요. 업무를 잘 알고 숙달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업에서 더 고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니어 같은 경우에,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AI 시대에는 그 AI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AI한테 질문을 잘하고 정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시니어 같은 경우에는 인생 경험도 많고 업무 경험도 많기 때문에 그 AI를 가장 잘 쓸 수 있는 그룹에 속한다, 이렇게 기업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게, 우리가 이제 시니어들이 주니어도 키워야 될 입장이 있으니까 이거가 아마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AI 시대 부산의 물길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밤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상수도 사업 공부에서는 어떤 것일까요? 매일 밤까지는 안 되더라도 아마 이렇게 깨름직한 생각을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갖고 이런 질문을 뽑아봤거든요. 그 부산시 지하에는 6,400km의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누수의 90%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밖에서 보이는 위험은 우리가 인력을 투입해서 찾아내고 유지보수나 처리를 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매설된 상수관에서 원래 새는 이런 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어느 날 밤에는 고민을 하시지 않았을까, 여기에 계신 간부님이시라면. 그리고 실제 사례가
애리조나의 사례가 있는데 하루 326리터의 누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소방전에서 발생한 누수였는데 요거는 43개 가구가 하루에 사용하는 양하고 동일하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 인식을 어떻게 AI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정은 세 가지 세션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지금 AI의 트렌드 한 세네 가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AI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핵심 용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만의 AI를 왜 구축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 AI가 보물 터지듯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거를 사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꼭 아셔야 될 4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에이전트, 멀티모달 AI, 그리고 소형 모델, 마지막으로 피지컬 AI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트렌드인데요. AI 에이전트입니다. 서두에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AI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라는 말은 이제 대리인을 뜻하는 말이죠. 현실에서 변호사라든가 부동산 중개인 또는 회계사 어떤 전문적인 업무를 의뢰인을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사람이 에이전트입니다. 그럼 AI 에이전트란 기존의 AI 트렌드는 기존에는 사람이 뭔가를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맞게 잘 대답하는 게 AI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5년부터는 이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를 제시하고 일을 시키면 그거에 맞게 AI가 그거를 가장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에 필요한 조사라든가 이런 걸 정보를 취합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고 완료, 그다음 피드백하는 이런 식으로 AI가 하나의 프로세스 전체를 다 커버하는 그렇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에 예를 적용을 시켜보면 만약에 수질 이상을 감지했다. 그런 수질 이상 감지가 됐을 때 상수사업법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매뉴얼이 있으실 겁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요거는 이제 에이전트에 이미 학습이 되어 있겠죠. 그거에 따라 밸브를 조절한다는 그 액션을 하고 그 액션과 함께 현장 수습할 인력을 출동시키는 그런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갖는 의미는 이제 사람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업무 매뉴얼에 대해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런 거 없이 정확하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요. 또 에이전트는 사람처럼 쉬는 시간 없이 업무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7일 동안 풀 가동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야심한 새벽 1시에 만약에 센서 이상이 감지됐다. 그때는 대기하시는 분 당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 커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복수로 말씀할 때 이렇게 되면 그럴 때 AI가 자동으로 감지하고 바로 담당자 알림이나 조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일을 하는 게 AI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멀티모달 AI입니다. 기존에는 텍스트 위주의 정보만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드디어 AI한테도 눈과 귀가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도 할 수 있게 입도 달렸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만 들어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복합적인 정보를 함께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되었습니다. 모달이라는 게 이제 어떤 모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음성 신호, 소리 신호, 이미지 신호 이걸 복합적으로 해석해서 답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챗GPT 같은 AI 서비스에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로만 어떤 이미지, 들판에 있는 고양이를 그려줘라고 하면 그 AI가 상상하는 그 고양이를 그려줄 수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원하는 모습이 있으면 이렇게 손 스케치로 해가지고
어떤 날림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 이미지와 함께 텍스트를 이렇게 같이 넣으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AI가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에 더 맞는 그림을 생성해주는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수도 본부에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 상수도 간에 어떤 음성 감지 센서가 IoT가 달려있다고 했을 때 그 이상 누수 소리라든가 이상 음파를 감지하고 그 음성 신호와 함께 스카다라는 걸 통해서 어떤 수치 정보가 들어온다 하면 그거 두 개의 이상 감지 신호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서 어떤 행동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적합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트렌드입니다. 현장이 스스로 판단하게 한다. 엣지 AI인데요. 엣지는 말 그대로 갤럭시 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엣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가생이,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 있지 않고 AI가 가장 업무의 말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모든 정보가 본부에 모여서 중앙 처리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 바로 AI가 있어서 그 AI가 즉시 센서링하거나 정보가 들어온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엣지 AI 유용성은 그 모든 정보가 본부에 모이게 되면 네트워크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걸 다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재난 상황이 발생해서 본부가 날아간다거나 또는 다른 곳에 엣지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날아가게 될 때 그거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연 시간이 이제 현장에서 바로 처리할 수 있어서 지연 시간이 최소화되고 네트워크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통신 장애 시에도 작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그 다음 트렌드는 작은 AI인 SLLM입니다. 이거는 그 범용 AI 같은 거 이제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소형 LLM을 말하고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일단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범용 AI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작은 LLM은 어떤 특화한 전문 영역에 대해서만 학습을 시킨 LL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실험 결과에서는 이 20배 정도 작은 이 SLLM이 전문 영역에서는 오히려 범용 AI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르고 비용은 훨씬 경제적이고 그리고 보안에도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우리만의 AI는 이 모델을 토대로 해서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트렌드입니다. 피지컬 AI인데요.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에서 나온 이 AI 에이전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총집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AI 발전의 종착점은 피지컬 AI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람이 이제 위험한 곳이나 그런 곳에 사람이 투입되기에는 위험했던 장소라든가 이런 곳에 피지컬 AI가 투입되게 되면 인력은 감소시킬 수 있고 더욱 안전하고 신호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로봇이 있었지만 피지컬 AI 다른 점은 기존의 로봇은 이제 정해진 프로그래밍 된 일만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현장 상황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활동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AI, 그런 차별점이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건데요. 피지컬 AI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잘 아시는 자율주행 차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혹시 자율주행 차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회가 좋아가지고 올 초에 한번 타봤었는데 4일 동안 테슬라 자율주행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한 2시간은 진짜 불안해가지고 핸들을 못 놨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거의 지금 4명이 일행으로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거의 5명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여행 가이드이자 운전자가 한 명 더 앉아있는 느낌으로. 제가 운전을 4일 동안 내내 했지만 거의 운전사 한 명을 고용해서 같이 다니는 느낌 너무 편안하게 운전석에 앉아있으면서도 경치 구경 다 하고 심지어 그 여행 일정이 너무 빡셌기 때문에 제가 복귀하는 저녁에는 살짝 졸적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율주행은 안전하게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트렌드 말씀드렸고 핵심 용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이해하시는데 이걸 알면 아마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몇 개 뽑아왔습니다. 이거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올해 초 CES에서 발표한 AI가 어떻게 진화를 하는지에 대한 AI 발전의 4단계를 나타낸 겁니다. 첫 번째 인지 AI, 그 다음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피지컬 AI 순으로 나가는데요. 첫 번째 인지 AI는 뭔가를 말을 하거나 보여주거나 하면 그게 뭔지 맞추는 겁니다.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면 그게 고양이인지 맞춘다. AI가 이제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생성형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런 걸 그려줘 했을 때 만들어주고 보도자료를 만들어 달라 했을 때 글을 작성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텍스트를 생성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 AI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스스로 판단해서 실행까지 하는 AI고요. 피지컬 AI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있고요. 지금은 1단계, 2단계는 아주 많이 발전해서 거의 완성 단계고 3단계, 4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핵심은 두 번째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저께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아주 제가 잘 이해하게 됐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쌍둥이입니다. 현실 세계하고 똑같은 모습을 디지털에 구현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흔히 게임에 있는 가상현실 세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에 있는 만약에 상수도 관을 생각했을 때 현실에 있는 그 관의 설계도를 3D로 가상세계에 그대로 구현한 모습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이제 디지털 세계에서는 현실 세계에 있는 뭐 관의 재질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3D 설계도가 그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관을 따라 흐르는 유량이라든가 이런 게 물리 법칙이 어떤 공식을 통해서 구현이 되면 이거를 통해서 노후 구간 뭐 교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가 운영을 위한 최적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재난 상황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는지 그 다음에 추가 투자를 했을 때 공사를 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실험 등을 또 가상세계에서 만약에 현실에서 그런 걸 한다 그러면 재난은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운영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일단 가상세계의 디지털 트윈이 구축되면 그런 거 아주 효과적으로 절약해서 진행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디지털 트윈은 이제 현실에 구축된 예시는 싱가포르를 많이 드는데요. 싱가포르는 아주 크게도 도시 전체를 디지털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가포르 수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누수율 제로에 가깝고 그래서 전체 상수도 사용량의 5%를 절감했다고 하는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음 용어는 API입니다. API는 아주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현재는 API, 챗GPT라든가 제미나이 이 서비스를 쓸 때 바로 채팅창을 열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이트에 접속해서 쓰는 것 외에 그거를 현실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챗GPT의 머리를 쓰고 싶을 때는 API를 이용해서 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프로그램 간에 어떤 서로 통신하기 위한 약속된 지침이나 규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챗GPT를 위한 프로그램을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는지 그거 요건을 정해놓은 지침이나 문서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고 싶을 때 신청서를 쓰지 않습니까? 이름, 주민번호 뭐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고 제출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증명서를 얻을 수 있듯이 프로그램 간에 프로그램 호출할 때도 API라는 걸 이용합니다. 현실적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재난 프로그램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재난은 지도상의 어떤 부분이 나타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맵을 써야 되는데 카카오 맵과의 연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 맵이 제공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다가 우리가 개발하는 프로그램의 API 규격을 맞춰가지고 이제 함께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이걸 많이 아실 건데요. 프롬프트와 프롬프트 엔지니어입니다. 프롬프트는 말 그대로 AI에게 뭔가를 시키려면 들어가는 주문 같은 말이고요. 뭐 보고서 만들어줘 아니면 요약해줘 이런 말 자체가 프롬프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AI 능력을 10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AI로부터 고급 양질의 결과물을 받기 위해서 그 프롬프트를 쓰다 보니 사람들이 어떤 최적화된 설계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경험칙으로 나온 것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되겠고요. 이 엔지니어링을 거쳐서 만든 프롬프트를 사용하면 AI가 열심히 일하고 그 정확도와 품질도 높아집니다. 흔히 알려진 법칙이 라이스 프레임워크인데요. 첫 번째 역할 정해주고 그다음 정확하게 지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맥락을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고서가 필요한데 이 보고서가 어디에 쓰일 건지 그리고 이 보고서 때문에 내가 위에서 얼마나 쪼이고 있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어떤 공모전에 낸다 그러면 이 공모전에서 얼마나 내가 절박하게 이걸 달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다 맥락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냥 장난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품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요즘에 요거는 다 쓰고 있습니다. think hard라고 요거는 꼭 써주셔야 됩니다. think hard라는 말 두 단어만 써도 품질이 확실히 달라진다고 보고가 많이 되고 있고 그리고 유튜버들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스텝 바이 스텝이 되겠습니다. 그 AI는 어떤 사고를 할 때 추론을 하지만 지금은 많이 추론 모델이 나와서 그 추론 방식으로 결과를 내지만 예전에는 질문이 프롬프트가 들어오면 한 번에 모든 걸 쏟아내려고 한 번에 모든 걸 생각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답변의 품질이 많이 낮았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텝 바이 스텝이라는 요 하나만 들어가도 단계별로 AI가 생각을 하게 돼서 답변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이스의 이그젬플이 되겠는데 이거는 어떤 예시를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도자료를 만드신다고 할 때 기존에 썼던 보도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보도자료도 업무 성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딱 맞는 보도자료를 카피해가지고 프롬프트 하단에다가 붙여주시기만 하셔도 그거하고 아주 유사하게 잘 만들어냅니다. 프롬프트 이거는 보시고 이렇게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프롬프트와 요즘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넘어서서 이제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AI가 기억하는 기억 용량이 아주 늘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답변 하나에 대해서 처리하는 트렌드였다가 이제는 기억력이 늘어나면서 예전에 대화를 나눴던 것까지 포함해서 AI가 생각하고 답변을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눴던 그 대화의 맥락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대화의 맥락을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의 개념이 되겠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챗GPT 창에서 대화를 하실 때 이전에 나왔던 대화 중에 혹시나 잘못된 대화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 대화는 내가 잘못 질문한 것 같다. 그러면 이전 프롬프트는 지워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전체의 컨텍스트가 오염되지 않고 정확한 컨텍스트가 전달이 돼서 AI로부터 좋은 품질의 답변을 얻게 되십니다. 앵커하드 그 좋은 그 원활한 상태가 네. 그좀 설명해 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챗GPT 쓸 때 아까 맥락 부분할 때 저도 하다가 새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갑자기 AI 때 헷갈리는 게그내 계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질 이야기하면 헷갈리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등산 질문 계속하다가 새 채팅으로 새로 질문을 해야 알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AI가 제일 약간 압박을 해야 된다는데 그 이거 잘못하면 내일 내 회사에서 잘려 이런 말씀은 제일 오래가지고 잘하게 합니다. 에이 거짓말 다 해가지고 이 작은 잘못하면 내일 잘린다 이러면 그게 잘 제가 잘 찾아준대요. 이 카드 좀 들면 되겠어요. think hard, think 아시죠? 생각하다 그리고 빡시게 생각하다 think hard 발음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말을 해도 그러니까 압박 AI를 압박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마법의 단어처럼 지금 돌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프롬프트 쭉 쓰시고 맨 마지막에 그거 하나만 넣어줘도 품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쓰시면 되고 그리고 프롬프트 앵커는 원래 그 배에 앵커가 아니고 think TH 말 그대로 생각 열심히 해라. 그거 저 프롬프트 넣을 때마다 무조건 쓰거든요. 그건 무조건 쓰시면 돼요. 한국말로 하든 영어로 하든 다 알아듣는 영어가 아무래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쓰면 다 알아듣는 예.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그거 두 개는 그냥 무조건 붙이신다. 양념처럼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 잘려도 쓰고 비교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보는데 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거보다 너보다 훨씬 낫던데 이렇게 비교하면 약간 긁는 느낌인데 그게 먹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AI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확실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심리를 이용하는 건데 AI도 사람 심리가 들어가 있는 문서들을 다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효과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나 그냥 나한테. 다음 용어는 토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토큰이라 하면 버스 토큰 다 이용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 토큰이라는 용어가 AI에서는 어떤 다른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AI가 이해할 때는 어떤 의미 단위로 나눠서 생각하거든요. 그걸 토큰이라고 하는데 최소 의미 단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I am a boy만 영어 같은 경우에 나는 소년이다. I am a boy를 얘기하면 영어는 거의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이 생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I am a boy 같으면 4개, 토큰 4개가 되겠고 이런 식으로 의미를 가장 최소 단위의 의미를 세는 단위가 토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토큰이 왜 중요하냐면 AI 세계에서 어떤 API를 사용하는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트래픽 계산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기초 단위가 됩니다. 돈을 세는 단위가 뭐 달러나 원이듯이 AI에서는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기초 단위가 토큰이고요. 그래서 아시고 있으면 좀 중요하고 영어권 이외의 한국어는 조금 다릅니다.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차거라고 해서 그 영어와 달리 띄어쓰기 단위로 의미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의미소라든가 뭐 이렇게 한 단어지만 그 안에 여러 개가 나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가 붙거나 아니면 과거형 뭐 의미가 붙거나 그런 것까지 다 토큰에 들어가서 그래서 영어보다 40에서 50% 정도 토큰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토큰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따옴표를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뭐 등산 등록을 알려자 등산 등록에 따옴표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글쎄를 효율적으로 한다는데 그것도 토큰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닌가요? 토큰은 그냥 의미 단위고 따옴표는 아마 이거를 꼭 좀 강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가 집중적으로 해갖고 그렇게 답을 찾는. 그러니까 따옴표는 말 그대로 인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맥 속에서 섞어버리지 말고 요거는 꼭 요 문장, 요 단어 그대로 네가 입력을 받아서 소화를 해라. 그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토큰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토큰이 많으면 데이터 센터 전기를 많이 먹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은 SLLM과 더불어서 조금 핵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RAG 레그고요. 뜻을 풀이하면 검색, 증강, 생성이 되겠는데 이거 영어로 쓰면은 리트리버리고요. A는 어그멘트, 그 다음에 G는 제너레이션 되겠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R은 강아지 중에 리트리버 아시지 않습니까? 뭘 가져온다. 옛날에 리트리버가 사냥감을 잡으면 걔를 회수하는, 가져오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연상해 주시면 R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A는 증강시키는 건데, 설명을 드리면 AI를 이용하기는 이용하는데 우리가 가진 문서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그거에 기반해서 AI가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게 RAG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DB에다 저장을 해놓고 사용자가 질의를 뭔가를 했을 때 먼저 우리가 가진 데이터를 뒤집니다. 그래서 그걸 리트리버 해와서 사용자가 질문한 것과 함께 뭉쳐서 어그멘트해서 그다음에 AI에게 던져주면 AI가 답변을 제너레이션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는 일반 AI 같은 경우는 학습이 완료된 시점 이후에 자료라든가 정보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그 환각 효과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루시네이션이. 자기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꼭 아는 것처럼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깜빡 속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레그를 이용하면 그런 거짓말 현상을 자료 기반에서 하기 때문에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레그는 항상 자기가 AI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출처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했는데 그 뒤에 출처 표시가 있어서 누르면은 링크를 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사실과 자료의 명확한 출처를 기반으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용자가 훨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얘는 AI한테 자료를 보여주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로봇이 어떤 자료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준 자료를 보고 네가 답변해라, 오픈북시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비유가 쉽겠습니다. 그리고 레그와 함께 파인튜닝 개념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거는 기타나 악기를 다루시는 분 혹시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나에게 맞게 튜닝을 한다고 해요. 아니면 일반 차량을 좀 더 내 취향에 맞게 성능을 개선하는 것도 튜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본명 AI를 우리 기관에 맞게 좀 전문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작업이 파인 튜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접근 방법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언어 모델이 있을 텐데, 요거를 우리 기관에 맞게 어떻게 바꾸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파인 튜닝을 생각할 수 있고요. 파인 튜닝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가진 어투라든가 분위기 아니면 행정용어, 전문용어를 학습을 시키고, 이 학습을 시킨다는 것은 그 언어 모델의 전체 뇌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분을 좀 강화시키는, 변형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뇌의 구조를 바꾸고 그 다음에 바꾼 이후에 AI가 가지지 못한 최신의 자료라든가 정보를 레그를 통해서 공급을 해서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만드시면 기반에 딱 알맞은 AI 모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트렌드와 핵심 용어 말씀드렸고요. 이제 공공기관에 AI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사이하고도 구조적인 모델이 비슷해서 연결이 되는 지점입니다. 공공기관의 AI 도입은 하고 싶으신데 제일 걱정되시는 게 안전이 되겠고요. 안전 곧 보안이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만의 AI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챗GPT 너무 좋습니다. 사용하고 계신데, 근데 혹시 물어보실 때 기관의 아주 비밀 정보를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원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주 민감한 정책 정보, 새나가면 절대 안 되는 것들, 뭐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방부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곳에서 챗GPT의 이제 보급 기능을 쓰고 싶지만 우리 정보를 올려가면서까지 물어볼 수는 없겠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 챗GPT가 좋긴 한데 이렇게 1번, 2번처럼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르는 내용에 대한 한각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반의 그러니까 서버가 외부에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내용이나 정보가 해외 서버로 넘어가 버리는 그 보안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가져가서 자기가 학습하는 데 사용해버릴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공공에서 챗GPT나 뭐 제미나이 등 이런 범용 AI를 쓰는데 아주 결정적인 장애인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AI 치명적인 거지만 한강 인상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만의 AI가 필요한가? 어떤 모델을 사용하면 좋은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큰 범용 AI와 작은 AI 모델을 이제 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진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범용 AI는 이제 대형 세단에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성능은 좋고 모델도 나오고 좋지만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기름도 많이 먹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큰 빅테크 회사에서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또 부수적인 문제로 전기도 많이 먹고 물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AI 모델을 쓰면 이런 환경적인 문제를 줄이고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도 작게 들고 그리고 누구나 이제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방에서 개발하는 저 같은 개발자도 금방 도입을 해가지고 AI 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SLM의 네 가지 장점은 어떤 기관에 상수 사업본부 같으면 업무에 특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트래픽 발생 없이 이제 본부 내부의 서버를 통해서 답변을 받기 때문에 응답 속도도 아주 빠릅니다. 그리고 큰 모델이 큰 만큼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데이터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큰 데이터를 처리할 때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메모리에 올린 다음에 그걸 다 생각을 해서 결과를 도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가 빠져나가거나 학습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 SLM은 완벽한 보안이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유지 보수 비용도 아주 적게 드는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사업본부의 전 문서를 입히는 두 가지 방법은 아까도 설명드린 거하고 약간 이상한데요. 레그와 파인 튜닝을 통해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도입하시는 게 아주 최적의 방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레그를 통해서 상수도 사업본부만 가진 또는 아주 비밀 문서를 업로드 하시고 파인 튜닝을 통해서 마치 전문 교육을 시키듯이 OJT 교육을 시키듯이 뇌 구조를 바꾸고 전문 용어에 대해 자연스럽게 만드신 다음에 이거를 함께 사용하시는 전략이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을 목표로 해서 2,064억 원을 투입해 이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전력은 이미 랩 기반의 기술 분석 검색이 가능한 랩 시스템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 상수도 수자력 거리공사인가 여기서도 이걸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런 기관들이 많이 사용하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대세가 되고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 삼아서 진행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공부에는 어떻게 도입하는 게 좋을지 단계별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게 AI 에이전트라든가 아니면 AI로 답변을 받는 행정 비서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은 이게 행정 내부적인 AI 트랜스포메이션이었다면 이제는 대민 서비스. 요거는 각 기관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많이들 하고 있더라고요. 인원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스마트 관광 시스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AI 도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마지막 세션인 AI를 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면 될지 실용적인 방안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돼서 시중에 나와 있는 AI가 아주 지금 범람을 하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AI를 쓰고 있거든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라고 이제 3대 메이저를 쓰고 있고, 그래서 거의 구독료만 10만 원 매달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 거의 2년 가까이 써보면서 결국에 이제 제일 좋은 것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써본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법령어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모델은 아무래도 어디든 다 쓸 수 있는 모델은 아까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11월 12일 날 챗GPT 5.1이 나왔고요. 이건 말 그대로 멀티모달로 모든 만능이라서 어디든 쓰시면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미나이는 이게 제미나이 3.0이 지금 11월 18일 날 나왔거든요. 개발자들이나 AI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지금 난립니다. 성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모든 평가에서도 아주 챗GPT를 압도하는 성능이 나오고 있습니다. 꼭 써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미나이에 추천해드릴 만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입니다. 나노 바나나 3라고. 이거는 기존의 이미지 툴인 포토샵을 거의 사양시킬 수 있을 만큼의 성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아까 프롬프트 하나로 내가 원하는 이미지 생성도 할 수 있고 변경도 시킬 수 있고,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고. 그리고 제미나이는 구글에서 만든 건데 구글은 생태계가 아주 큽니다. 지메일도 있고 구글 캘린더,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생태계가 제미나이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의 명령을 지메일을 읽어서 내 캘린더에다 어떤 일정을 넣어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구글의 모든 생태계를 제미나이 채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막강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로드는 이거는 이제 글짓기 아주 달인입니다. 거의 작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계에 청년님 인사말이나 새해 인사말이나 이런 게 의뢰가 종종 들어오는데 대부분 클로드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글짓기라든가 아니면 제가 했던 그 코딩, 프로그래밍 클로드가 아주 뛰어납니다. 어느 쪽으로는 참 재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사아이도 이 클로드를 통해 가지고 말로 하는 코딩을 통해서 다 개발했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아무래도 본명 서버의 본명 AI고 서버가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절대 중요한 정보나 민감 정보를 입력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어떤 해야 되는 일에 맞게 이 세 가지 기억하셨다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는 이제 밑에 직원들이 아마 만드시고 여기는 해당이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걸 예로 들어보면 보도자료를 만든다 생각했을 때 이제 꼭 필요한 보도자료에 꼭 나가야 될 팩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도자료 성과를 이뤘다 하면은 그 키워드 몇 줄 넣으시고 요런 상황에서 이런 보도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이전에 보도자료 나갔던 내용들을 쭉쭉 긁어 복사해서 붙여 넣기만 하시고 생성해줘 하면 30분도 깁니다. 거의
10분 안에 얼마든지 찍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드시면 계속 재생성을 하시면 되거든요. 밑에 보시다시피 꼭 나가야 될 주제, 그 다음 들어가야 될 팩트, 그 다음 누구한테 나갈 건지 어떤 형식이어야 되는지. 보통 보도자료는 형식이나 어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뽑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용 AI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검색이 대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 찾아가지고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하던 시대는 좀 저물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이라든가 절대적인 검색의 강자였던 크롬 시장이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퍼플렉시티나 펠로우, OAI가 되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검색을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URL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색 결과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사용자가 일일이 읽어보고 이제 정보를 취합을 했다면 이제는 URL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URL은 AI들이 세 가지 모델들이 다 읽어보고 사용자가 원하는 그냥 답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트렌드가 제로 클릭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용자가 클릭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받으면 바로 그냥 읽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글 크롬으로 구글로도 요새는 검색을 하면 그 URL은 밑에 주고 위에는 AI가 요약된 결과를 줍니다. 답을 위에 달아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검색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퍼플렉시티나 펠로우, OAI는 꼭 사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펠로우 AI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해외 사례를 검색하실 때 해외 만약에 우리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해야겠다라고 하는데 해외에는 어떤 식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선진 사례를 알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면 좋은 모델이 되겠고요. OAI는 100% 무료거든요. 국내에서 만든 거고 성능이 좋습니다. 이것도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만약 정보를 갖다 검색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모델로 시장 조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 세 가지 모델로 정보를 쭉 긁어 모으신 다음에 사례들 뭐 이런 걸 모으신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필요하시다 하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본명 모델들로 돌려가지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모델들은 검색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할루시네이션을 방지하고자 만든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명확한 출처를 근거를 제시를 합니다. 플래시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워터시티 사례를 알아봐줘 했을 때 여기 1, 2, 3 보신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거를 제공해서 사용자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모든 출처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AI 에이전트로 나와 있는 것에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제임스파크하고 스카이워크이라는 AI 에이전트 툴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지금 많이 만드신 어떤 보고서가 필요하다든가 예쁜 보고서나 PPT가 필요하실 때 이걸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검색용 AI를 사용해서 자료를 검색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생각이나 인사이트를 본명 AI를 통해서 얻으신 다음에 결과적으로 예쁜 보고서나 PPT를 만드실 때는 이런 툴을 이용해서 생성하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만든 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순서대로 다 했거든요. 상주도 사업본부에 강의안이 필요한데 그럼 시장 조사를 할 때는 퍼플렉시티 AI를 통해서 어떤 사례라든가 국내 사례를 조사하고 그 다음 논문이나 이런 것들 다 조사해 줍니다. 그러면 정보를 그 많게는 600페이지, 600사이트까지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럼 그 조사한 자료를 다 똘똘 뭉쳐서 본명 AI한테 분석을 맡기고 분석 나온 결과로 강의안을 만들어줘. 그리고 강의안을 나눠서 30페이지짜리 PPT에 쓸 수 있는
그 슬라이드별 그 문구를 만들어줘. 그러면 30페이지 구분이 다 되고요. 그럼 그거 대본이 나온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일을 해주는 스카이웍이나 여기에 넣어서 PPT 장표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PT 같은 걸 잘 만드는 게 감마 AI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감마 AI로 만들었거든요. 그냥 텍스트 위주로 해서 넣어주고 30장 만들어줘 하면 이렇게 요거 만드는데 한 5분도 안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 결과물이 나오면 멘트라든가 이런 거 조금씩 수정을 해주면, 그러니까 감독하고 AI는 시간이 많이 들고 힘든 작업을 다 해주고, 사람은 그 결과물 보고 걸을 건 거르고 다듬을 건 다듬는 그런 식으로 AI와 협업하는 거를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문서 작성은 뭐 챗GPT랑 클로드 같이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이용하시고, 최신의 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면 검색 AI를 사용하시고, 뭐 펠로 같은 경우는 해외 사례도 검색하실 수 있고요. 이런 걸 다 정보를 모은 다음에 AI 에이전트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고서나 실질적인 일을 시키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 본 거고요. 오늘 시간에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조직 문화 혁신 얘기는 제가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MS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한 말인데 AI는 기술보다 경영과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그 자체가 힘들어서 그거 하나가 이제 도전이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고, 이제는 이거를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그 성과를 내고 이윤을 만들지 이제 경영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리더분들은 이제 이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조직을 이끌어 가실지 그거에 대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AI라는 이제 새로운 멤버, 저는 AI를 사용하면서 이게 도구라든가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거, 이 동료 같은 느낌, 멘토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새로운 직원이, 아주 유능한 직원이 들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AI라는 새로운 악기가 들어왔을 때 이 멤버를 기존의 멤버들과 어떤 특성을 이제 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잘 어울리게 할지는 여기 계신 간부님들의 리더십이 작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잘 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명준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교육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배터리, 스튜디오 배터리, 신발, 따끈따끈한 신발입니다. 여기 사진도 하나 드리세요. 네, 손을 마이크 좀 보세요. 자유롭게 토론하세요. 맞대는 된 거죠. 오늘 강의 응도. 예, 잘 들었습니다. 사아침에 그 AI 만들었다해서는 기존에 갖다 AI 그 프로그램을 직접 만드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뭐 대기업도 하기 힘든 걸 갖다 사실 했다니까 참 이해가 안 갔었는데, 보니까 기존에 AI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 맞게 업무에 맞게 어찌 보면 그 아까 플롬프터라 했습니까? 플롬프터 형식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일단 그 언론이 조금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제가 생성형 AI를 만든 것처럼 사실은 그거 만들려면 수백억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게 아니고 오픈소스로 공개된 엔진을 가져다가 그 앞에 AI 서비스를 붙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그도 이제 프로그램을 다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 만드는 방식은 요즘에 이제 말로 하는 코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개발자가 프로그램 언어를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일반 한국어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테트리스라는 게임을 아시지 않습니까? 게임 만들어줘. 이것만 넣으면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쉽게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 나는 우리 기관에 레그라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근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조적인 설계와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이러면 AI가 이제 그 개요를 좀 짜주거든요. 그러면 그 개요를 보고 저도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하나하나씩 물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뭐 DB는 뭘 해야 돼? DB 앞에 어떤 프로그램을 짜야 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다 만든 겁니다. 그래도 그 근본적으로는 이제 구동을 할 때는 아까 클라우드로 가지고 그 만들 때 있죠. 그 클라우드 그 프로그램이 지원이 있어야 구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클라우드는 범용 서비스일 경우에 클라우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사업구청 내에 서버가 있거든요. 클라우드는 이제 외부로 나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구청 내에 서버를 두고 구청 안에 있는 내부망 안에 있는 우리 직원들은 다 거기에 붙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처음에 AI를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 지원받았던 그 앱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범용의 클로드라고. 클로드를 하면 그 클로드 사 AI를 구동할 때는 클로드라는 그 앱이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클로드한테는 프로그램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짜줘 하면 코드를 짜주거든요. 그 코드를 가져다가 제가 사아이를 만드는 작업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게 개념이 좀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네. 이 이야기 이해하고 싶을 것 같아요. 저기 오픈 소스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대중한테 공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딥시크가 오픈 AI를 따라잡았던 게 그 소스를 오픈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눅스 컴퓨터하고 윈도우하고 차이가 뭐냐면 리눅스는 그 컴퓨터 운영 체제를 갖다가 그냥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프로그래머들한테 너희가 갖고 알아서 우리 프로그램을 맞춰서 쓰라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용진 회장님 말씀하신 그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AI 엔진은 그냥 갖고 와서 쓰는 거고 오픈된 거를 그걸 우리한테 맡겨 쓰다는 그거잖아요. 네. 그걸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오픈했다는 것도 개념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그 예를 들면 챗GPT 같으면 챗GPT 접속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게 오픈된 건지 아니면 챗GPT 그 AI 프로그램 그 소스를 전체적으로 제공받아갖고 뭐 예를 들어 독립되게 그 활용하고 싶다면 그 프로그램 자체를 갖다 우리 다운받을 수 있는 건지.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마라는 사이트, 커닝베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이제 딥시크라든가 아니면 오픈 AI에서 공개한 소스들이 다 올라오거든요. 거의 그 작업해가지고 올라오는 AI들이 한 15,000건 이상 됩니다. 이게 다 소스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가공을 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됐습니다. 나는 기존에 갖다 접속해서 그 지원을 받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구동할 때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도 저쪽 노출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소형 LLM 모델 자체를 카피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면 바로 우리 서버로 들어오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크기 한 40, 저희 사용하는 게 오픈 AI에서 만든 GPT OSS 20D 챗GPT의 옛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스3 미니 버전이 있는데 그걸 복사해가지고 사이 서버에다 갖다 놓고 그 앞단에 프로그램을 짜서 유저들이 이 AI하고 통신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외부랑 뭐 통신하는 개념 절대 없습니다. 그건 궁금했던 거 이해가 됐습니다. 개발했다는 거잖아요. 아까. 아닙니다. API를 많이 사용하면 그거는 공용 AI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거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기술적으로죠. 사실은 네. 이 같은 경우에 아까 그 소형에는 사실은 이 상수도에 특화된 자료들만 계속 넣어가면 네. 이 검색 속도라든지 이것도 좀 아까 뭐 크게 다 찾을 필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쓰는 목적만 맞게 하면 되잖아요. 네. 연자가 있고 네. 수술 안 되게 하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해외 자료라든지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게 되겠죠. 그것도 만들기 나름입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펼쳐진다네요. 만들기 나름이라는 게 일단 그 상수도 사업본부에 특화를 시킨 AI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럼 그건 완전 갖다 놓고 그거는 이제 상수도 사업본부 네트워크 안에 가둬놓고 근데 API 이런 걸 활용해서 외부 AI를 사용해서 자료만 이렇게 받아다가 배sem망 안에서 활용하시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같이 연계하려면 별도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나가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 다 차단을 하고 밖에 있는 거 가져오기만 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게 데이터끼리 그렇게 그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아키텍처를. 네. 그러니까 AI 학습은 그러니까 어떤 똘똘한 AI 하나 가져다가 작은 AI 가져다가 얘한테 학습시키고 그다음에 학습 못 시키고 최신의 데이터가 필요한 것들은 그 AI 옆에다가 DB를 두시고요. 그래서 AI가 얘 DB를 창조할 수 있게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까 그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다니까 예, 예. 이렇게 하면 네. 지금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빙하드라든지 링카드라든지 반복을 하는데 네. 그래도 저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뭐 그렇게 대한 어떤 그걸 찾아낸다든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건 좀 그런 것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프롬프트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AI를 함께 사용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챗GPT한테서 뭔가를 답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제미나이한테 그 답을 갖다 그대로 주고 검증하라고 얘가 얘기한 수치나 이 말한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고 만약에 맞다 하면 출처를 제공해달라 이렇게 프롬프트 주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를 함께 쓰시면 제일 좋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경쟁을 시키시고 저렇게 싸우게 만든 다음에 최적의 답을 얻으시면 이제 또 다른 분도 질의하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질의 선물 주시고. 예, 그 비싼 분들 신발 따뜻한 거. 소들고 말씀 좀 드릴까요? 그 사이에 이야기 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이갑중 청장님 전화가 왔더라고. 저한테 뭐 물어본다고. 그런데 이제 이갑중 청장하고 저하고는 3번을 근무한 사이예요. 아주 친한 사이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다른 건 물어보길래 그 이야기하다가 끝말에 청장님 저기 사이개발한 김용진 좀 데리고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괜찮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 청장님도 이사업장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뭐 부정이 있는 것보다 시정이 있는 게 훨씬 안 낫습니까? 이러니까 그래 네가 세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인사를 아시겠지만 인사장에 가면 트레이드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조에서 그러니까 이게 트레이드 안 하면 뭐라 하겠죠. 그런데 이 트레이드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시장님 지사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의견 듣고 지금 제가 내년에 바로 종합상황실에다가 데이터 분석팀을 설립해갖고 우리 김명진 계장님한테 권한을 다 주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한번 그려봐라. 전국 최초 아닙니까? 네, 정체 네 마음대로 그냥 막 그려봐라. 그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직원들하고 단톡방 만들어 의견도 듣고 이래갖고 권한을 가져버리려고. 요번 12월 달이나 뭐 어느 정도 여러분을 동의해주면 제가 시장님한테 의뢰해서 바로 오늘 땡겨오겠습니다. 사장님 너무 쉽게 허락해 주시니까 서운한 느낌입니다. 저는 뭐 준비가 됐습니다. 청장님 혹시 작업 계시고 뭐랬냐면
지금 사 AI도 개발됐고 팀이 있으니까 개발된 거는 이제 그 나머지 사람들이 쓰면 되고 이제 김민기 씨는 제가 데리고 와갖고 이렇게 상수도 스마트시티 합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던데 이 시장님 허락받아 올게요. 제가 빨리 해가지고 우리 팀 만들 때 이거랑 같이 한번 일해 봅시다. 네. 이거 하면 지원들 엄청 편할 거예요 아마. 보험수 쓰기도 편하고 엄청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시연하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잠깐 멈춰주세요. 그 사이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지금 보시는 일반 AI 챗봇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AI하고 기본적으로 대화하시는 건 똑같이 구현되어 있거든요. 플레이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규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규제에 대해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물었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가 만든 모델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 옛날 버전인데 얘가 좀 수다가 많습니다. 좀 길게 쭉쭉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문으로 된 텍스트 문서를 올렸을 때 번역을 하고 요약해달라는 프롬프트를 넣었습니다. 영문으로 되어 있는 아주 용량이 큰 텍스트 문서인데 번역도 하고 깔끔하게 요약해주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일반 챗봇이고요. 좌측에 보시면 채팅을 했던 내역이 다 주제별로 다 저장이 되고 요 대화 내용이 그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 PC에만 다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뭐 일반 그 챗GPT 같은 경우는 사용자 계정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세월이라든가 이런 데 통합 인증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동한다든가 이런 게 하는 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인증을 받지 않고 그 대신에 채팅 내용은 개인 PC에만 보관하면 그런 보안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해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현했고요. 그 다음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일반 챗봇이고요. 이건 연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내 PC에 챗GPT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이 레그 버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자료하고 일반 AI가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업로드하고 이제 AI하고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 잠깐 멈춰주시겠습니다. 했을 때 프로그램 크기가 영향이 많아요. 제가 이제 소스 다 압축을 해보면 40메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AI 모델 자체가 용량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작은 20B 같은 모델이 60기가 정도 되고, 근데 총 다 해서 70기가 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60기가가 이 사용자들이 질의할 수 있는 모든 내용에 다 응답할 수 있다. 대단한 일인 거죠. 요거는 우리가 가진 자료를 기반으로 AI가 답을 해줄 수 있겠는데 플레이입니다. 왼쪽에 저희가 주제에 따른 방을 만들고 거기에 그 주제에 맞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만 이렇게 답을 받게 되고요. 스톱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을 만들고 거기에 헌법을 이제 법령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이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면 헌법에 있는 내용을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식이 레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서버가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 거는 이제 언론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00만 원짜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습니다.
네, 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야 그만큼 사용자들이 많이 쓴다는 뜻이 될 거고, 그러면 이렇게 사용자들이 유용하게 쓰니까 더 확장해라라는 게 들어오길 바라거든요. 이게 내부망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내부망에 있는 모든 서버에 다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나라라든가 세월도 그 구별로 자치구별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걔네들도 그 행정망 내부에 공통되는 이제 보안이 적용되고 또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소가 그 GS 가장 보안이 강한 6만 쓰거든요. 예. 방을 분류해요. 그러니까 외교부처럼 인터넷망하고 우리 외부망이 분리돼 있어요. 그래갖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안전합니다. 제일 안전한데.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다 끊어도 돌아갑니다. 내부만 네트워크만 돼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 흡수가 더 좋을 거예요. 네. 가장 빠르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냥 그 개인 PC에다가 AI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들었지만 미스티라고 이런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깔고 어떤 모델을 다운받아가지고 연결만 시켜주시면 걔하고 바로 채팅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모델에 따라서 GPU가 이제 많이 큰 게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 사양이 받쳐줘야 그 대화를 할 수 있고요. 아주 작은 모델을 다운받으시면 개인 PC에서도 얼마든지 AI하고 보안이 완벽하게 유지된 상태에서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나 LG에서 AI 노트북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노트북 안에 AI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게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외부 뭐 네트워크 전혀 필요 없이 그냥 노트북을 열면 바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그런 개념의 확장가라고 좀 보시면 돼요. 질문 저도 있습니다. 선물 준다길래 그 중대재해나 이런 거 있다니까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입력하면은 어떤 사고 발생 확률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뭐 사망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도 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제가 완성된 AI 시스템 에이전트를 만들어 본 건 아닌데 이론상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정제돼가지고 제대로 들어오면 그걸 분석하는 건 AI 두뇌의 몫입니다. 그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잘만 갖춰지면 이걸 던져줬을 때 AI가 그건 잘 분석을 하거든요. 지금 제가 빅데이터 교육이라는 이런 걸 가보더라도 데이터를 정제하고 이제 AI 해석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가 이제 사람의 작업 영역이고 그다음 잘 만들어진 데이터는 거의 데이터 스페셜리스트들도 잘 만들어서 AI한테 던져서 그거에 결과값으로 인사이트를 받으시더라고요. 분석은 이제 거의 AI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제 부분에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 김용진 계장님 우리 쪽으로 땡겨오면 그 종합 상황실에서 근무하면서 일단 우리 업무 구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업무를 잘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 데이터를 파악해갖고 표준화시키고 이렇게 시스템 구조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부터 추진해야 될 게 센서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한 지역에다가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카메라가 되든지 무슨 아까 월요일날 수질 센서 한다든지 센서를 이제 개발하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센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이 시스템에서 분석을 하면 아마 이게 사고 확률이라든가 이게 예측이 될 겁니다. 그 틀림없이 이게 뉴욕 블룸버그 시장이 제일 잘 알리거든요. 뉴욕시가 처음에 화재 예측률이 13%밖에 안 됐대요. 근데 블룸버그가 그 증권사에 있었다 아닙니까? 그 사람 승진이 들어가지고 쫓겨나갖고 그때 데이터실로 쫓겨나 있었는데 그때 배웠대요. 데이터 분석하게 해갖고 자기가 시장 한자가 제일 잘 알린 게 뭐냐면은 불나는 횟수만 데이터를 낼 게 아니고 집이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집세를 못 내는 거, 그 모든 정보를 다 빅데이터화 시켰더만 그 예측률이 뭐 80%인가 90% 올라왔대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소방관이 출동을 할 때
어디를 가장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어디를 준비하고 있으면 그게 불안한 확률이 크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100%는 맞추더라도 센서를 딱 설치해 놓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어디가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중대재해 명령 안 되잖아요. 소방관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점검할 때 무슨 소리가 정해지죠? 그럼 지금 AI가 미기가 제일 위험하다. 여기도 점검해야 되겠구나. 저 맞죠, 그죠? 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오늘 상품 받을 것 같아. 맞아요, 같은데. 안 그래, 나는. 공보다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나 아니에요. 이제 물어볼 거 없으면 뭐 하고, 뭐, 추진할까요, 내가? 네. 한번 해봅시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도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